수요일 아침 김경민의 경영 벙커 8시 15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연말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도 서로 표현하시고 미안한 일 있으면 미안한 일도 좀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어제 기사가 좀 2개가 올라왔죠. 어제 2개가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국민카드에서 희망퇴직을 공모했죠. 희망퇴직 공모를 했어요. 또 삼성이 이제 특별 보너스 200%를 추가 지급한다. 뭐 이것도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게 두 기사를 보면서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경영벙커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경영벙커 아침에 이제 할 때 이렇게 스트리밍 시작하기 전에요. 이제 보면 이제 몇 분이 들어와서 대기하고 계신가 이렇게 봤는데 초기에는요 1명도 없었어요. 1명도 없다가 이게 제가 한 10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이제 몇 명이 들어와서 대기 중인가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무려 6분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6분이 대기 중이었고 이게 뭐 저도 경영자이고 유튜버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반응도 민감해지고 댓글에도 민감해지고 또 몇 명이 시청하느냐 뭐 이런 시청률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좀 뽑았네요. 위드 코로나 시대 왜 국민카드는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삼성은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가. 네, 김준희 대표님 광교에 계시죠. 태백김치 화이팅 하십시오. 가인지 모든 멤버들 감사합니다. 라떼 청년 매일 아침 감사합니다. 신원아 이사님 포비즈 화이팅. 네. 비전 워크샵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워크샵이라고 정하신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경영자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가 추구하고 있는 성과와 직원들이 함께 생각하고 있는 성과와 더불어서 어떤 관계와 소통과 공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제목을 그렇게 잡고 가시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KB국민카드가 36개월 급여 지급에 희망퇴직 신청을 했죠. 그리고 뭐 10명 신청했다, 뭐 그 이상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일단 국민카드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카드 수수료 분야에서 이제 적자입니다. 1,800억이 적자이고 이제 5천억 이상의 흑자가 나왔어요. 흑자가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해 그 재난지원금 뭘로 나왔습니까? 카드로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이렇게 지원금 나오고 소상공인 뭐 보조비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뭐로 나왔어요? 카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면 결국은 그 현금들이 종이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은행권을 통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은행권들은 좋습니다. 올해 뭐 다른 파트들도 좋습니다. 근데 왜 이 호황기에 노조 입장에서는 그렇죠.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희망퇴직하는데 3년치밖에 안 주냐. 3년치밖에 안 주냐. 중소기업은 3개월치 주는 것도 뭐 벅찹니다만 뭐 협상 중이래요. 그리고 기사에 의하면 우리카드도 희망퇴직을 준비하고 있대죠. 은행권이 영업점을 점점 축소하죠. 그리고 올해 은행이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했어요. 혹시 아세요? 과거에는 은행이 영업시간을 제 기억에 5시에서 4시 반으로 단축한다고 했을 때 뭐 언론에서 연일 나왔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뭐 이렇게. 근데 지금 1시간 단축했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죠? 예. 어차피 안 가거든요. 어차피 안 갔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러라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점 국민카드는 사실 영업점이 많지도 않고 대부분은 이제 DT 기반으로 전환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권에서 근무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회사 입장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 3년치라도 얼른 줘서 내보내는 것이 더 이익인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참 그렇죠. 그렇죠. 좀 세게 표현하면 앞으로 3년 동안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3년 월급 줄 테니까 지금 나가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단순히 생산성 관점에서만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죠. 카카오뱅크는 점점 성장하고 있고 토스, 금융을 바꾼다 토스 역시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 블록체인 산업
CBDC, 중앙에서 발행하는 그 가상화폐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산업들은 급성장하고 있고, 전통적인 금융업들은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금융 쪽에 지원하는 이른바 행원시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쪽 없어요. 영업장 가보면 그 정규직 행원보다도 파견직 영업사원이 늘어나고 있죠. 뭐 그 여러 이슈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거는요, 삼성 이야기에서 조금 또 이야기를 해보죠. 삼성은 올해 특별 보너스 200%를 추가 지급했습니다. 12월 달에 지급하고, 초과상이요. 삼성은 전통적으로 그 이익금을 쉐어하고요. 목표를 정했고 목표가 초과되면 추가 주고, 그 다음에 개인 성과에 따라서 또 차등 보상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쪽, DS 분야 갤럭시 폴더블 폰 잘 팔렸거든요. 생산량이 2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한 달 이상 막혔고, 그 여파는 글로벌 무역에 있어서 지금도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항구, 뭐 환태평양의 허브 항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가 몇 대 있다고 그래요. 수백 대가 정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 물류 노조라든가 직원들이 못 나오니까 실제로 인력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건 있지만은 계속해서 밀리는 겁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값 10배 뛰었다고 그러죠. 나가는 컨테이너 값은 더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물류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삼성의 제조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무역을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제가 최근에 의료기기 한 대에 뭐 5천만 원, 1억짜리예요. 그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베어링 하나 때문에 출고를 못했대요. 베어링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뭐 원가 이야기하고 막 그러길래, 야 생각해봐라, 베어링 그거 몇천 원짜리 때문에 5천만 원짜리를 지금 출고를 못하는 상황인데, 나 같으면 5천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주더라도 사겠다, 뭐 이렇게 야단쳤다, 뭐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그 판매 기회에 손실을 본 거거든요. 또 내가 판매했다 하더라도 미국에 도착이 안 되고 백십돼 버려요. 뭐 못 들어가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제조 현장은 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올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뭐 이재용 부회장 직접 돌아다니기까지 하면서 글로벌 SCM 공급망의 위기를 극복했죠. 그리고 생산량이 20% 증가했어요. 애플은 반대로 생산량을 20% 축소시켰거든요. 미국은 더 힘들었죠. 그 과정에서 DS, 디바이스 시스템이죠. 물건입니다. 물건. 성공을 했습니다. 신제품 성공했고 20% 성장했어요. 그리고 매출 목표 달성하고 이익 목표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연봉에,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라고 보면 50%,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부럽죠? 연봉이 1억이면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가 이제 삼성전자나 전기 쪽, 그리고 특별히 이제 DS 분야는 50%까지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언론이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조직 문화 개편에 따른 격려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삼성 계열사 전반적으로 올해 1년 내내 추진한 혁신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무지막지하게 고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애자일 전환입니다.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을 1년 내내 고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해왔던 전통적인 팀장, 그룹장, 파트장 중심으로 시키는 일을 해왔던 방식에서 외부적인 이슈가 빵빵 터지니까 그 빵빵 터지는 것 중심으로 스크럼을 새롭게 짜서, 스쿼드를 새롭게 짜서 그쪽으로 일을 하고, 루틴한 일도 하고, 프로젝트성 일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3개월 단위로 OKR 관리도 한 파트도 있고, 파일럿을 했기 때문에요. 있고, 또 뭐 예전 방식으로 한 데도 있었어요. 그 수고가 내부적으로는 뭐 좀 세게 말하면 불만 수준까지도, 우리 언제까지 이러란 말이냐, 뭐 이런 거, 뭐 아주 철저한 실력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요. 그런 게 좀 있고. 근데 내년은 또 어떻습니까? 내년의 경기 상황은 어때요? 삼성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게다가 연말에 제가 엊그제 경영 벙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센 개혁을 앞두고 있잖아요. 더 센 개혁. 이제는 뭐 MZ 세대들이 경영자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새카만 후배처럼 보이는, 지금 그 사번이 안 보이니까 몰라요. 후배인지 선배인지도 모르는데, 막 리더로 발령이 나고 팀장으로 발령이 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언론은 뭐라고 표현하냐? 경력금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자들도 그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왜 하겠습니까?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취미생활, 예술생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즈니스의 외부 환경이 아주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직원들을 땡기면서 가야 됩니다. 직원들을 땡기면서 가야 돼요. 자, 보십시오. 최복동이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최복동,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 이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최복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최고의 복지는 성장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언더백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이 못해주는 유일한 EVP가 있어요. EVP, Employee Value Proposition 아시죠? CVP의 준용한 표현입니다. 예, 인재전쟁 나온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된 책이네요. 인재전쟁에서 맨 처음 쓴 표현입니다. EVP라는 표현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직원 제공 가치입니다. 우리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쟁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여러 요소가 있겠죠. 복지도 있고 명예로움도 있고 편안한 근무 환경도 있고 일의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책에서도 5대 요소 중에 하나가 성장이에요. 이때의 성장은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어젯밤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봐보십시오. 자, 회사의 성장이 가운데 그래프예요. 회사의 성장이 완만하게 우상향의 곡선을 그린다고 가정해보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비즈니스가 유지가 되려면 회사는 성장해야 돼요. 왜냐?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자,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A형 직원과 B형 직원이에요. A형 직원은 회사의 성장보다 완만하지만 더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B형 직원은 회사의 성장보다 완만하지만 덜 성장하는 직원이에요. 자, 두 종류가 있다고 치죠. 자, 경영자 입장에서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은 A형 직원들인 것 같다. 요 느낌 아시죠? 자꾸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고 내가 정신 못 차리면 금방 딴 데 가버릴 것 같은 직원들. 요런 직원들이죠. 성장이 빨라서 회사가 감당하기 막 부담돼. 이런 직원들이죠. 이게 A형 직원이에요. B형 직원은 어때요? 회사는 성장하는데 개인은 개인적 성장이 없어요. 기회만 되면 경영자가 조금 이렇게 좀 푸시하고 싶은 그런 직원들이에요. 경영자로서는 A형 직원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까? B형 직원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까? 자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복지는요, 그 개인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제 아침 벙커를 듣고 있는 분이라면, 경영 벙커를 듣고 있는 분이라면, 직원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A형 직원인가 B형 직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세요? 이걸 보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이 자꾸 직원들을 내 밑으로 붙여요. 그러면 내가 A형 직원인 거예요. 나의 성장을 인정하고 내 성장한 것 밑에다가 사람을 붙여주면 저 사람처럼 성장하겠지? 내 밑으로 자꾸 직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A형 직원이에요. 자, 근데 안타깝지만 자꾸 내 위로 직원이 와요. 내 위로. 그러면 내가 지금 B형 직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직원이라면 사장님 만나셔야 돼요. 제가 어떤 걸 더 노력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근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오늘 책 한 권 소개하는데 이 삶으로서의 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삶으로서의 일이라고 하는 책은요, 우리 인생이 일과 삶이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다 중요한 시간인데 일에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집에 가서 필라테스 하면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 이른바 그 왜곡된 워라벨을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책이고, 일에서도 서로 즐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MQ 이야기를 합니다. Meaning Quantity라는 이야기를 해요. 일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개인의 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릴게요. 151페이지예요. 꼭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일터가 자기 개발을 기다란 목록의 사내 교육 및 기술 업그레이드 옵션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의 삶으로 산다는 전제로 홀 라이프 그리고 의미를 기초로 직원들을 관리할 거라면 직원 개발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직업적 개발과 자기 개발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직원 개발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 관리자로서 주된 성공의 기준은 직원들이 자신의 장단점과 특히 잠재력을 잘 이해하도록 돕고 그를 바탕으로 직원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자기 인식을 키우도록 돕고 그래야 상호 존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죠. 직원 교육하면 이런 경영자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의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지적, 정서적, 감정적, 사회적 역량을 끄집어 넣어서 결국은 생산성을 확 뽑아내려고 하는 교육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을 소외시키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일과 상관없이 그냥 이제 막 취미생활 같은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교육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교육이 있을 수도 있죠. 이거 역시 미닝리스예요. 일터에서 꼭 그래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 원하지 않아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최복성, 최고의 복지는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같은 곡선으로 가거나 아니면 개인의 성장이 더 위쪽에 있어서 직원 입장에서 약간 채권자처럼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때 제가 워라밸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몇 번 했더니 직원 그 악플이 좀 있어요. 뭐 이 사장들은 뭐 너무너무 이래요. 뭐 이러니까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착취적인 관계를 코팅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제 삶을 할게요. 뭐 이런 공감합니다. 물론 그거 공감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코팅해버리는 거, 코팅하고 조금 구별해버리는 요 장치가 가다 보면 이 일을 삶에서 소외시켜서 일은 일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분리하고 사장들도 경영자들도 내가 네 삶에 뭐 전체적으로 뭐 네 가족사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 네 우울증까지 내가 감당해야 돼? 요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냥 그럼 너 이렇게 경쟁적 혹은 착취적 관계로 상호 착취적 관계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경영자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경영자분들에게 포커스해서 말씀드리면 사내 교육은 지나치게 기능적 교육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홀 라이프, 그들의 삶을 케어해주고 그들의 잠재력과 그 자신됨, 이 책의 저자는 실존적 가치를 존중해주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가 하고 싶은 거, 그를 존중하고 그가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0개의 경력사들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너는 미래에 이렇게 돼야 돼 하지 마시고 너는 어떻게 되고 싶어? 라고 해서 그가 그 자신의 방향성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한 5년 있다 퇴사해서 사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래? 그러면 그 방향을 한번 설계해보자. 그러면 5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동안에 의미 있는 성장과 기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 자리 꽤 차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1000개의 경력사들의 방향성을 잡으시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비집단화, 개별화 리더십에서 발생합니다. 비집단화. 이번 신입사원은 이래. 디자이너들은 이래. 영업부 직원들은 이래. 뭐 요런 이야기는 제가 좀 세게 표현을 해볼게요. 전라도 사람들은 이래. 서울 사람들은 이래.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여자들은 이래. 남자들은 이래만큼이나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어느 학교 출신은 이래. 이런 이야기 우리 예전에 많이 하고 이 집단주의 시절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시대다. 늘 참 말씀드리잖아요. MZ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과 만날 때 개별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요즘 들어온 친구들은 이래.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비집단화 개별화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든 미팅, 가인즈 캠퍼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하시면 가인즈 캠퍼스 들어가셔가지고 골든 미팅 치시면 양식이나 이런 것들 지금 무료로 다 제공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최고의 복지는 성장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고 동시에 직원도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의 방향성에 관련된 것인데요. 아침에 조찬 모임에 참석하고 이제 줌으로 했기 때문에요. 참석하고 오늘 지금 경영벙커 나눕니다만 거기에 있는 경영자 중에 한 분이 김경민 대표님은 이제 기업들을 많이 다니니까 지금 내년도 이슈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불과 한 20분 전에 대답을 했는데 대기업은 애자일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기업들 대부분이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의 성공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DT의 전환에 맞게끔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견, 중소기업, 언더백 기업들은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가기도 좀 어려워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그 정도 근육이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드리는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비즈니스의 방향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거든요. 자, 여의도 더현대 서울 매장을 줄이고 공간을 늘렸죠. 여의도 가보시면 이런 데 꼭 가보셔야 됩니다. 뭐 저희는 리테일 아니고 제조업인데요. 저희는 뭐 이렇게 생산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섬겨요. 사람들이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어느 시간과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조가 달라지고 생산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산이다. 나는 뭐 땅 파는 업이다. 나는 뭐 종이 만진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트렌디한 거 리테일 그거는 이연사 뜨겁게 말씀드립니다.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데에는요, 업종에 상관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만드는 제품이 사람들에게 엔드 유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끝을 생각하고 시작을 준비해야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와요. 갑한테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정용진 부회장이요, 2년 전인가 스타필드 고향점 오픈하고 나서, 저기 판교점 말고요, 고향점 오픈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고객의 시간을 갖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었어요. 중앙일보 기사에 났고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데, 더현대서울이 뭐 정용진 부회장보다는 후발입니다. 올해도 제가 현대 백화점 그룹에 가서 에자일과 OKR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더현대서울의 지점장이 참석했더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더현대서울은요, 사실 백화점은 임대업 아닙니까? 명품 브랜드 유치해가지고 좋은 자리 주고 수수료 받고 뭐 임대업이라는 비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임대업이 아닌 겁니다.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업이에요. 고객의 시간을 뺏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안에서 충분히 즐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도 좋지만 안 사고 온라인상에서 사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브랜드의 컨셉과 인지도를 훨씬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을 강조하고 이 안에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모든 비즈니스는 콘텐츠입니다. 자, 앉아 계신 곳에서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세요. 모든 비즈니스는 콘텐츠다. 이거 따라해 보십시오. 이게 이미지가 나와버렸네요. 빙그레 무슨 회사입니까? 식품회사입니다. 지극히 오프라인 회사입니다. 지극히 오프라인 회사에서 공장에서 열심히 메로나 만들고 열심히 과자 만들어서 뿌려내고 밀어내고 대리점 총판, 지역판 다 하고 뭐 이마트에 팔고 뭐 하는 거예요. 편의점에 팔고. 감사합니다. 크리스토 빅토님, 모든 비즈니스는 콘텐츠다.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죠. 라떼 청년님, 모든 비즈니스는 콘텐츠다. 감사합니다. 빙그레가 콘텐츠 비즈니스로 전환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이 캐릭터 이름입니다. 진심이에요.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안에서 스토리가 있고요. 왕국이 있습니다. 여기 아버님도 있고요. 결혼도 하고 공주도 있고요. 백성도 있고요. 이 안에서 이 필드에서 이게 진정한 메타버스죠. 이 필드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어떻게 우리의 메로나를 즐기고 메로나에 얽힌 사랑 이야기와 과자에 얽힌 분노와 전쟁 이야기가 다 펼쳐집니다. MZ세대들이 열광해요.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세요. 뭐 난리 났습니다. 댓글 천지입니다. 틀림없이 마케터가 바뀐 거예요. 아마 경영진도 바뀐 것 같아요. CMO도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빙그레가 지금 사실은 과자업계에서 후발주자 아닙니까? 혜태나 롯데에 비해서는 지금 뭐 급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빙그레니까 됐지? 아니에요. 빙그레 내부에서 바뀌기가 더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제조를 기반으로 해서 밀어내던 회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으로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곰표가 왜 파카를 만듭니까? 곰표가 왜 파카를 만들어가지고 팝니까? 곰표가 왜 곰표 밀가루, 곰표가 왜 스낵을 만들어가지고 팝콘 만들어 팝니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 강자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이 빌드어베어, 우리나라에서는 안 들어와 있는데 유럽에서요,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인형 회사다, 이렇게 표현, 장난감 회사다 볼 수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팔아요. 근데 이 회사는 콘텐츠 비즈니스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이 빌드웨베어는 전통적으로 오늘 코스토베이션, 이 책 작년에 우리 가인지 북클럽에서 필독서로 재작년이네요. 선정해서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 책도
그 영상하고 요약 자료가 각캠에 있습니다. 각캠에 파일이 있어요. 맞춤화 지연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맞춤화 지연 전략. 모듈화 전략. 경영 컨셉 중에 하나죠. 제조업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내가 생산하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화되니까요. 내가 생산하고 있는 것을 가능한 후반부까지 모듈화 시켜주고, 막판에 분화시켜주는 전략을 맞춤화 지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모듈링, 모듈화 이렇게 표현을 불러요. 쉽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롯데리아가 포테이토 칩을 팔 때에 시즈닝을 넣어서 줍니까? 별도로 줍니까? 별도로 주죠. 그게 뭡니까? 처음부터 넣어서 주면 매운맛, 고소한 맛, 단맛이 재고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고 고객이 선택해서 시즈닝을 넣도록 만드는 방식. 이게 맞춤화 지연 전략이에요.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자, 빌드웨어는요, 그걸로 유명하고 성장한 회사입니다. 코스터베이션 사례로 자주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매장까지를 미조립 상태로 나가요. 그래서 매장을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조립하도록, 직접 만들어서 이름도 하고, 생일 축하도 만들었으니까 그날이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생일 이렇게, 인증서, 뭐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생일 인증서 같은 게 있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때부터 1살, 2살, 3살,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어떤 체험형, 제품이에요. 여기가 감도가 좋았죠. 역시나, 여기가 이제, 겨울왕국이랑 제휴도 하고, 이 인형들이, 디즈니랑 제휴를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등장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콘텐츠와 인스타와 영상관을 만들어서 이 인형들이 온라인상에서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인형이니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은요, 사실은 여러분들 마케팅의 대전제가 있잖아요. 마케팅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제공하는 상품은 수단일 뿐, 이 상품을 통해서 뭘 제공해요? 고객 가치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프로덕션에 집중하지 말고 밸류에 집중해라. 이건 늘 하는 이야기죠. 마케팅의 대전제이기 때문에요. 자, 콘텐츠.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콘텐츠예요. 상품은 그 콘텐츠를 누리는 방식일 뿐입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명한 제과회사의 공장이 있는 본사에 가서 직원들 애잘과 OKR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회사에서도 이 과자 라인이 있어요. 이 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자를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이거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방향성을 조금 잡고 왔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의자 회사든, 이 컵을 만드는 회사든, 혹은 이 패널을 만드는 회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 미장원이든 안경집이든 크림 만드는 회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 상품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 그 가치를 콘텐츠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모든 비즈니스는 콘텐츠다예요. 관련된 책도 옆에다가 좀 안 보이겠네요. 콘텐츠가 전부다. 2022 콘텐츠가 전부다. 이런 책들 조금 참고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경영 벙커 아침에 20분 동안 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또 30분 가까이 돼버렸네요. 이 연사 뜨겁게 열정에 의해서 조금 길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코스터베이션이나 이런 이야기는요, 조금 더 언더백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략들이거든요.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변화의 바람을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바람을 소통하셔서 직원들과,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지,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더십 라운지나 살롱을 통해 소통하시고, 두 번째, 최고의 복지는 성장입니다.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회사의 성장 곡선보다는 약간이라도 직원 성장이 더 되는 방향으로 가시되, 써먹기 위한 교육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들의 개인적, 그 실존적 가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너무 어려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쪽으로 좀 가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비즈니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콘텐츠 비즈니스입니다. 상품은 콘텐츠에 끼워 넣을 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월 20, 저 틀렸네요. 12월 20 며칠이죠?
22일, 예, 12월 22일 8시 43분이 지나고 있네요. 이번 주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니까요. 특별히 주변 사람들 많이 돌아보시고 또 사랑으로 직원들 케어하고 또 감사한 일도 이야기하는 그런 한 주, 그런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Do everything in love.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격려해 드립니다.